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입니다. WTO는 신종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일반 이사회 회의를 일정 기약 없이 연기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선언하며 판세가 뒤집어지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유 본부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 게 늦었다는 반대국들의 입장에도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세계무역기구가 대대적인 개혁을 하려면 적임자인 유명희 본부장이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이례적인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유명희 본부장 역시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사퇴는 1단계,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 진출할 후보를 결정할 때 하는 것이고 3단계에선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의견 일치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사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WTO 사무총장 표 차이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WTO 의장단에서 표 차이를 공개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표 차이는 공신력이 있는 근거가 아닌 만큼 사퇴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 본부장 또한 사무총장 선출 최종 단계는 투표가 아니라 최종 후보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건설적인 협의를 하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WTO 사무국에 있는 제네바는 방역 강화 조치로 회의 개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유명희 본부장의 외교장관직 파격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주요 부처 장관 3-4명을 바꾸는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 장관이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문 대통령이 유 본부장의 외교부 장관 파격 발탁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탐탁치 않은 기색이 역력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이 되던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에 발탁이 되건 간에 일본 측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레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기이자의 신문은 작년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이끌어온 유 본부장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WTO 제소를 주도한 점을 거론하며 유명희 본부장의 행보에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억지 주장들을 국제사회에 공론화시켜 망신 주는 데 있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망신당할 일들은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연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해양 방류를 확정하면 2022년부터 실제 방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10월 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여부 결정을 발표하려다가 지역 어민들의 반발로 미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도 일본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방법을 선택할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국제사회와 해양 방류 환경 모니터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협의되고 있는 사안은 개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류 결정 전 한국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주권국가라며 결정 자체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로는 협의하겠다며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카나자와대, 후쿠시마대가 국제학술지 해양과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오염수는 대부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일본 북동쪽으로 흘러 북태평양으로 이동했으나 일부 해류에서 떨어져 온 바닷물 덩어리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부 오염수는 이후 대마도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에서 동해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동해로 처음 오염수가 유입되는 데는 1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장기적 영향은 4-5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극미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면 한 달 내로도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명희 본부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일본의 오염수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위안부 문제 또한 공론화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외교부에서는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시키려고 압박 성명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 스스로도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소녀상 허가 취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베를린시 미테구 측에 보냈다는 일본 보도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자민당 의원들의 행위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추모, 교육을 위해 민간에서 자발 설치한 조형물을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관여하는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스스로도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유명희 본부장이 외교부 장관에 발탁될 경우 이 문제 또한 국제적 공론화 대상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한국에서 일본의 잘못된 점들을 공론화시키지 않더라도 일본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추진해오던 일본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일본의 위기가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에서는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기사에서는 관계자로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개최가 더 이상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데 올림픽 중지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가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올림픽 개최가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외무성 관계자들이 개최에 소극적인 발언을 한다며 유럽 감염 확대 영향으로 10월 하순부터 실무회의가 중지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 관계자들과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며 현재 유럽에서는 올림픽 예선과 훈련 일정도 세워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소식이라 일본 정부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틀린 말 하나 없는 팩트로 가득합니다. 유럽에서는 연일 확진자가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지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확진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올림픽 예선은 꿈조차.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가 C19로 듣도 보도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이미 많은 생명을 잃었고 백신 개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백신 개발을 화이자가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류는 새로운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면 갑자기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항생제 내성 때문에 어떤 항생제도 효과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새로운 슈퍼 항생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이 이미 2년 전부터 남극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유일하게 남극에서 진행된 슈퍼 항생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벌써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도전에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홍콩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속출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 속 진균 질병은 어떤 항생제에도 내성이 있어서 치사율이 최대 60%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영국에서 과학의학 경제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원인 10가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3위가 항생제 내성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한국영화 연가시, 감기 등이 모두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변종 기생충과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입니다. 올해는 18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생제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9.8로 OECD 25개국 평균인 18.6보다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27.7% 수준이며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 38.3%로 높은 편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성 질병을 통제하려는 인간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항생제도 듣지 않는 통제 불가능한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매년마다 약 70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50년에는 매년 1,00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천연 항생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기존 항생 물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물질만 발견되었을 뿐 아직까지 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는 항생 물질은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 세계의 항생제 개발진들은 슈퍼박테리아의 성질에 대한 분석과 슈퍼항생제 개발에 전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슈퍼항생제 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연구소들은 슈퍼박테리아의 성질을 분석해서 확산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밝혀진 미생물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아마존 밀림을 뒤져서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한 미생물에서 슈퍼항생제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슈퍼항생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기 미생물에서 새로운 항생제 물질을 찾는다 라고 도전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남극과 북극에서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슈퍼항생제를 연구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연구기관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슈퍼항생제 개발 가능성을 발견했고 올해부터 세계 유일하게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실험실에서 기존 미생물로 계속 실험을 하거나 아마존 밀림 지역이나 깊은 바다와 첩첩산중을 뒤지면서 새로운 미생물을 찾고 있을 때입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도 시도해보지도 않은 남극에서의 미생물 연구에 뛰어든 것입니다. 한국은 극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슈퍼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슈퍼항생제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2018년부터 2년간 사전 연구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항생제 후보 물질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극지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2018년에는 혈액 동결 보존제, 2019년에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민간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극지연구소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125억 원을 투입해 슈퍼박테리아 대응 후보 물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저온성 효소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항생 물질을 생산하는 새로운 극지 미생물을 탐색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극지연구소는 이미 추운 극지에 사는 일부 미생물에서 기존과는 다른 항생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올해부터 매년 최소 3종의 새로운 미생물 항생 물질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미 3종을 찾은 바 있습니다. 2년 동안 남극에서의 미생물을 연구 개발한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열정과 투자로 남극과 북극에서의 연구에 매진해온 연구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남극과 북극에서 연구기지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남극에는 3종 과학기지가 있으며 가까이는 아르헨티나, 러시아, 칠레, 우루과이, 폴란드, 중국 총 8개국의 상주기지가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새로 건설한 장보고 과학기지는 60여 명이 상주할 수 있는 기지이며 가까이 있는 이탈리아, 독일 기지 등은 하계 캠프 기지로 활용되는 비상주 기지입니다. 북극에는 10여 개 국가의 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다산과학기지는 비상주 기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극과 북극, 극지에서 새로운 연구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쇠빙선 아리온호보다 능력이 뛰어난 차세대 쇠빙선 건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북극과 남극의 자원 개척을 위해 2025년까지 탐사 로봇을 개발해서 미개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굴하는 데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극지 자원 활용뿐 아니라 극지 신비즈니스 발굴까지 극지 과학 미래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극에서의 생활과 연구 환경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극지 연구소의 연구는 항상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난 13일에는 남극 세종기지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종기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판 구조가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적의 연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도전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한국이 새로운 슈퍼 항생제 개발에 성공해서 한국을 빛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